반갑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 강의하는 이윤승입니다. 2020년 대비 구급 운전직 공무원 하나의 과목입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과목 편성은 대충 알고 들어오신 거죠? 두 과목 시험 보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세 과목을 시험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두 과목 시험 보는 데는 사회 한 과목이랑 그 다음에 자동차 구조 원리, 도로교통 법규 이렇게 한 과목인 거죠. 그리고 세 과목 보는 지역은 국어, 국사 이렇게 두 과목이고요. 각각 국어 한 과목, 국사 한 과목,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규, 그 다음에 자동차 구조 원리 이렇게 묶어서 한 과목이 되는 겁니다. 비중은 원래 한 반반 정도 해서 자동차 구조 원리 10문제, 도로교통법규 10문제 이렇게 해서 20문제로 되는데 뒤에 이제 기출문제 보고 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구조 원리가 한두 번씩 조금 더 문제가 비중 있게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원래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자동차 구조 원리 강의하면서 그 김진아 교수님하고 같이 묶어서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도로교통법규에서는 그래서 같이 이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현대고시 학원에서도 이제 실강 유일하게 이제 둘이서 같이 실강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좀 쉽게 자동차 구조 원리 그리고 도로교통법규 과목을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도움 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필기시험도 뭐 물론 합격하시게 되면 이후에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뭐 필기시험도 물론이지만 합격하시고 나서도 뒤에까지 저희가 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가 2020년 대비 기본서가 나왔습니다. 뭐 나름 디자인 신경 쓴다고 썼는데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시게 되면은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이 QR코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동차 구조 원리라는 힘든 과목 힘들어요. 영어라는 과목 제일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접해왔던 부분의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이 막 기계적인 용어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근데 그 쏟아지는 용어가 어디에 위치하고 무슨 역할을 하고 이게 있으니까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상식 없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시간 나실 때마다 1시간 30분 조금 더 되는 영상입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좀 여러 번 돌려보시게 되면 딱딱한 이론서 내용 보시다가 뭐 그림 보시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거기서 내가 용어를 들어봤던 것 같대 라고 해서 한번 돌려봐서 매칭이 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데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스캔 못 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있으시더라고요.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그 스캐너를 하나 다운받으시면 돼요. 뭐 구글 플레이 제일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QR 스캔 하나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스캔하셔가지고 링크를 클릭하시고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김재랑 원장님하고 저하고 관리하는 유튜브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뭐 인문교육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말고도요. 엔진, 전기, 셰시별로 해서 파트별로 요약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 하나씩 풀어서 설명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김진아 원장님이 도로교통법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 도움될 만한 것도 같이 많이 올려놓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댓글로 바로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씩 또 제가 라이브도 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라이브가 아니라 여러분 학습에 도움 되실 만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을 해놓으셔야겠죠. 구독하고 영상 찍는다 고생했다라고 하면은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일부러 광고를 안 넣었어요. 광고를 넣으면 또 여러분들 시간 뺏을 것 같아서 뭐 크게 뭐 수익은 아직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노년에 나중에 연금 개념으로 한번 돌려볼 생각은 있지만 크게 욕심이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충분히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구조원리 본 과목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운전직 공무원이 뭔지, 그리고 이제 응시 자격, 그리고 이제 뭐 시험 방법 이런 것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머릿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때 이제 목차가 이제 나오죠. 차례라고 하죠. 그래서 차례가 지금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기본서를 크게 5개의 편으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5개 편 중에서 이제 1편, 2편, 3편, 4편, 5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편이 2편, 3편, 4편입니다.
10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시험 비중을 얘기하자면은 얘가 한 4문제 정도. 그리고 셰시가 한 3문제 정도, 전기가 한 2문제 정도 비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자동차 일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리고 5편은 최근 들어서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혹여나 과거에 출제된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다루기는 다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해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좀 저자 입장에서는 제일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법령까지 반영을 해서 교재를 업데이트 해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편인 자동차 일반에서 저하고 이제 하실 얘기는 이제 자동차가 뭔지 기본 개념부터는 뭐 일단 얘기는 하셔야 되죠. 자동차가 뭐다라는 얘기, 그리고 자동차를 분류를 나누었을 때 뭐 승용, 승합, 화물, 뭐 특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류, 그리고 뭐 경차, 소형차, 중형차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 할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들.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난이도가 높은 뭐 배기량, 뭐 마력 이런 공학적인 얘기도 일부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야지만,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2편, 3편, 4편을 좀 편하게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그런 부분 생각을 해 두셔가지고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일반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2편의 엔진, 전기, 셰시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볼까요? 자, 많이 보시던 자동차의 외형 맞습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색깔이 좀 다른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외형입니다. 이 외형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흔히 차체라고 얘기합니다. 차체. 자, 차체의 정의는 이래요. 정의 뭐 이런 거 딱딱한데, 그죠? 벌써부터 차체 정의는 뭐냐면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과, 그죠?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차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오신 그 외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다룰 거는 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차체를 살짝 드러내었을 때 나오는 이 형상. 이걸 배울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셰시라고 표현합니다. 셰시. 그래서 이 셰시의 범주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체의 전 범위가 셰시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까지? 심지어는 여기에 제일 차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엔진까지도요. 근데 엔진에서는 워낙 좀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사용되는 연료도 다 틀리고요. 휘발유를 연료로 쓸 수도 있고 경유, LPG 이런 것들 연료로 쓸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많아서 얘만 따로 뽑아가지고 편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따로 뽑은 편이 어떻게 비중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중을 맞춰가지고 엔진 쪽 공부할 때 훨씬 더 집중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이 틀들 있죠. 즉 뭔데, 엔진에서 뭐 동력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료와 공기를 섞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동력을 만들 때 이 만들어진 동력으로 어떻게 자동차 바퀴를 굴리는지, 그리고 그 동력이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셰시 중에서 이제 그런 일련의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 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다? 동력 어떻게 전달되는 장치다 해서 동력 전달 장치로 셰시 파트에서 제일 먼저 일단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행을 하다가 노면에 이렇게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그럼 노면에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충격을 어떻게 흡수해주기 위한 장치들이 있어요. 이 흡수해주기 위한 장치들의 위치는 차체와 지금 보시는 셰시 요 사이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완충을 해주는 장치에 대해서 배우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현가 장치라고 합니다. 현가 장치. 완충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핸들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핸들을 돌려가지고 바꾸는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할 거냐? 조향 장치라고 합니다. 조향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량의 조향 장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갔어. 근데 뭐야? 내가 원할 때 가속도 할 수 있죠. 속도를 올릴 수도 있지만 속도를 줄일 수도 있어야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속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설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감속하고 속도를 줄이기 위한 장치, 우리 브레이크라고 표현 많이 하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디서 할 거냐? 제동차
장치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셰시 범주 안에는 어떻게 보면 엔진까지도 포함이 되지만 이 엔진이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편을 뽑아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그 외에 나머지 이 전체의 덩어리를 셰시라고 하는데 이 셰시에서는 뭐 한다?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얘기하는 편, 뭐 동력 전달 장치, 그리고 노면의 충격으로부터 운전자가 이렇게 충격을 느끼지 못하게끔 느낌을 좀 부드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스프링에 대해서 배우는 거 뭐 현가 장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조향 장치. 자, 그 다음에 뭐야? 속도를 줄이기 위한 장치. 이걸 뭐라고 한다? 제동 장치. 그래서 가장 비중이 큰 엔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셰시에서 뭐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중 높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기장치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장치. 전기장치는요, 전기 파트에서는 우리 뭐 전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전기하면은 그거 생각 안 나세요? 자동차 키 가지고 앞에 가서 눌러 삑삑 소리 나잖아요. 문 잠그고 열고. 그리고 어떻게 뭐 키를 꽂아가 돌리든지 아니면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누리든지 시동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시동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뭐 폭발되기 전에 뭔 전기적 에너지로 그렇게 시동을 걸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진은 멈춰져 있는데 전원을 쓸 수 있는 장치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배터리겠죠, 배터리.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 엔진과는 별개로 이쪽에 뭐 그 배터리가 위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배터리를 통해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키를 꽂아서 시동을 돌릴 때 엔진을 어떻게 구동시켜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한데 이런 모터가 필요하겠죠. 모터. 그래서 배터리의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 키 스위치 신호에 의해서 어떻게 모터를 구동시키게 되면 엔진이 이렇게 처음에 돌 수 있게끔 모터로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를 잡고 돌리게 되면 길 소리 나다가 탁 걸리는 이유, 그 길 할 때가 뭐다? 모터가 엔진이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거죠. 그 모터가 무슨 에너지로? 당연히 배터리에서 전원을 당겨 써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길길 하다 딱 터져가지고 시동이 걸리는 순간 이제 얘가 하는 일은 끝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장치를 뭐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배터리. 배터리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전기 파트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시동을 걸기 위한 모터, 뭐 기동 전동기, 뭐 시동 장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이 걸리고 난 이후에는 엔진이 이제 스스로 계속 운동이 되는 거죠. 공기와 연료를 써가지고 계속 폭발을 만들어내서 동력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배터리가 어느 정도 일을 했으니까 충전을 다시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의 바깥쪽에 이제 어떻게 하냐. 엔진이 돌아갈 때 이제 우리 펜벨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펜벨트. 엔진이 돌아갈 때 벨트를 묶어서 엔진을 어떻게 벨트를 돌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엔진 돌아가는 에너지에 의해서. 그럼 그 벨트 돌아갈 때 위에 뭘 묻히나? 이게 위에 같이 돌 수 있게끔 발전기라는 녀석을 붙여서 엔진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발전기잖아요. 얘는 돌면 뭘 만든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발전기가 펜벨트에 의해서 붙어가지고 발전기가 돌게 되죠. 자, 이 발전기가 돌 때 이 발전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배터리를 충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일을 했으니까 이제 썼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전기 파트에서 뭐라고 배울 거다? 충전 장치라고 해서 배우는 거죠. 충전 장치.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배터리, 그죠? 전원 장치. 그다음 어떻게 처음에 시동을 거는 시동 장치. 시동이 걸리고 나면은 배터리가 엔진이 계속 돌면서 어떻게 스스로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 발전기에 대해서 배우는 걸 뭐라고 한다? 충전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LPG를 연료로 쓰는 엔진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연료를 탁 폭발시킬 때, 연료를 폭발시켜서 동력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면 불꽃이 필요해요. 외부에서 불꽃을 딱 줘야지 땅 터질 수 있어요. 그럼 그 불꽃을 공급해 주는 것도 역시 어떻게 전기적 에너지에 의해서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점화, 불꽃을 생기는 거니까 점화 장치라고 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편의 장치 정도는 라이트, 전조등 켰을 때, 그 다음에 에어컨,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 우리 전기 파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있죠. 친환경 자동차들 있잖아요. 오늘 환경 오염 문제가 워낙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적인 예, 전기차,
그다음에 전기차로 가기 전에 일반 뭐 엔진에서 전기차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같은 양대산맥으로 친환경 자동차 하나 더 있죠. 수소 자동차.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전기편 맨 마지막 주 부분에 또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럼 이름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쭉 대충 이제 감이 오시는 거죠. 뭐 해야 되는데 1편에서는 뭐 해야 된다? 자동차 기본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알고 계시고 분류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공학적인 부분 일부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거고 그리고 2편, 3편, 4편에서는 어떻게 한다? 엔진, 전기, 셰시 파트 공부를 하게 된다. 자동차는 크게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차체와 셰시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차체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체를 벗겨냈을 때 그 안에 있는 셰시가 메인인 거죠. 그 셰시가 메인인데 엔진도 어떻게 보면 셰시에 포함되지만 워낙 해야 될 게 많아서 어떻게 한다? 따로 뽑아내어서 비중 높게 문제가 나오고 그 외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동력전자장치 그다음 뭐 현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이렇게 셰시에서 또 비중 있게 다루고 그 외에 이제 배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터리 그다음에 기동전동기 포함한 기동장치 그다음에 충전장치, 점화장치, 기타 편의장치 라이트, 그 다음에 에어컨 관련된 얘기, 그 다음 뭐 친환경 자동차까지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근데 이 목차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막 학습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막 열심히 했는데 뭐 열심히 외웠어요. 외웠는데 이게 지금 내가 뭐 어디 하고 있지? 막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모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 듣고 있습니다.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얘기를 했어. 이해를 했어. 근데 결론적으로 뭐야? 이 모터가 어디 쓰는 거지?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 이게 기억들이 날아가 버려요. 금방금방. 휘발성이 얼마나 강한 과목인데요. 그럼 이 휘발성이 강한 과목을 최대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목차가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본 큰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아놓고 내가 어디쯤 공부하고 있는지 어디쯤 학습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서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듯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고요. 내가 중간에 막 하다가 막 심도 있게 막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어디쯤인지 모르면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단원 이제 수업을 하다가 한 단원이 끝나고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OX 문제라든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피드백 주셨어요. 제가 제 교재에 작년까지만 해도 OX 문제가 없었거든요. OX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내용들 복습하면 좋겠다. 오케이. 굿.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겠다 해서 제가 중간에 OX 문제 넣었고요. 그 끝나고 나면 단원 평가 문제까지 해서 한 단원 끝날 때마다 최대한 단시간 내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 복습을 해서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 앞에 복습하면서 잊어버렸던 것들은, 기억 안 나는 것들은 다시 내용 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영상의 한 단원이 끝나시면요. 공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잠깐 말씀드렸죠. 휘발성이 정말 강한 과목이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 교재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다음번에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즉 뭐야? 교재만 보더라도 이 내용 알겠어. 그래. 이해하겠어. 전체적으로 교재의 그림, 내용 보고 또 어떻게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정리 잘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먼지 쌓이듯이 하루 쌓여서 어떻게 이 책 전체 한 권을 전부 다 읽어서 이해할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회독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왜? 이제 책은 내 혼자 볼 수 있잖아요. 내 혼자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보다가 분명히 또 잊어버리거나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잊어버린 부분은 다시 동영상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필요 없는 내용 빨리 스킵해가지고 2배속, 뭐 4배속 이런 거 있잖아요. 스킵해서 빨리 보셔서 필요한 내용만 찾으셔서 넣고 동영상 위주로 학습하시면 안 된다. 항상 내가 만들어 놓은 교재 위주로, 기본서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리할 때는 한 2달이 걸렸다. 그리고 그 다음번 볼 때는 어떻게 된다? 한 달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번 정리할 때는 어떻게? 보름. 자꾸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반 정도. 그런데 이제 책 자체가 너무 두꺼워서 보기 힘들다. 그러면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것도, 요약서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면 단시간 내에 그거를 볼 수 있게끔 여러 번 회독하다가 이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한 30분, 15분이면 한 권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단시간 내에. 그럼 뭐다? 기본적으로 꼭 맞춰야 할 문제는 놓치지 않습니다. 실수를 안 하시는 거죠. 뭐 어떤 시험이든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의 수가 엄청나게 한정적이에요. 특히 운전직은 더 그렇죠. 두 과목인 경우에는 20문제, 20문제, 40문제밖에 없어요. 그 40문제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도 어떻게 된다? 문제를 처음 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본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조차도 뭐야? 내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왔다라면은 선지 4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골라낼 수 있다라고요. 정확하게 답이 아닌 거는. 그럼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자동차 구조 원리 가장 힘든 과목이지만 잘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한번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자동차 일반이죠. 1편에 나와 있는 얘기부터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뭐부터 할 거다? 자동차가 뭔지 정의부터 할 거라고요. 자동차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의미 없잖아요. 자동차 뭐라고 법에서 얘기해놨어요. 자동차를 뭐라고? 자동차 관리법에서 얘기해놨습니다. 자동차는 뭐다? 원동기에 의하여예요. 원동기. 또 원동기는 또 뭔데? 쉽게 갑시다. 원동기 뭐다? 엔진입니다. 하나의 사물을 두고 참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요. 특히 자동차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뭐라고는 언제나 아까 엔진이라고 얘기했잖아. 엔진 파트라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뭐야? 엔진에서 원동기로 나오죠.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들어보실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영어가 많아요. 영어 단어들이 많아요. 명칭에서. 그러면은 그 영어 단어들을 조금 무리할 정도로 한국어로 바꾸어서 표현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나올 때 좀 한국어로 표현해서 시험 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어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온 용어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잘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동차는 뭐다 그래? 결론은 엔진이죠. 엔진. 엔진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육상을 달리면 돼요. 엔진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는 목록도, 끌려가는 트레일러 이런 것도 뭘로 본다? 자동차로 본다는 개념이에요. 자동차 관리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정의 말고 된다. 시험 나오는 그냥 정의잖아요. 정의. 그러니까 이런 정의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같이 배우시는 도로교통법에서도 자동차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내용 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다? 가설된 선이잖아요. 가설된.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아야 돼요. 열차는 아니란 얘기죠. 열차는 자동차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엔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로교통법에서 굳이 또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런 거죠.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인데 그 다음의 자동차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뭐는 자전거에 엔진 올라가 있는 거는 뭐다? 자동차를 보지 않겠다고요. 우리 옛날에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자전거에 엔진 올라가가지고 쓰는 그는 뭐다? 자동차를 보지 않겠다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차를 보는 거예요. 승용, 승합, 그 다음 화물, 특수, 이륜. 이건 뒤에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얘기하는 건설기계 차량들도 전부 다 자동차를 볼 수 있다. 요것만 안 보겠다는 얘기죠. 과거에 이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거 나오고 나면 그 다음번에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정의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다? 이제 분류인 거죠, 분류. 그래서 법규상에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편안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승용자동차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승용자동차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몇 명까지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몇 명? 10명까지입니다. 10명까지. 근데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10인 이하죠. 10인 이하. 자, 이하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미만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거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말장난 많이 치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10인 이하라고 했는데 요거를 살짝 바꾸죠. 뭘로? 10인 미만으로 바꾸어서 선지를 내는 거죠. 그럼 이 선지는 뭐야?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이 뭔데? 초등학교 때 다 했습니다. 다만 기억을 못 하실 뿐이지. 자,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 10명이죠. 1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요. 포함을 해서 아래쪽을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가 뭐다? 이하예요. 이하. 그죠? 이하입니다.
근데 포함하지 않는 아래쪽을 나타내는 범위가 있죠. 그게 뭐다? 미만이에요. 미만. 그렇기 때문에 둘은 엄연히 달라요. 10인 이하라고 했을 때는 10명이 포함되는 아래쪽이지만 미만이라고 표현하면 뭐다? 10명이 포함되지 않는 아래쪽이죠. 그럼 9명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쪽 범위도 있어요. 자, 포함하는 위쪽을 뭐라고 한다?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상. 몇 명 이상.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위쪽을 뭐라고 한다? 초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령 공부하시다가 숫자들은 우리 눈에 많이 익어요. 틀린 소리 나올 때 이 숫자가 다른 것 같아. 잘 잡아내시는데 이 뒤에 이하, 이상, 초과, 미만 이런 단어들은 잘 놓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 좀 주의하시자고요. 그래서 10명 이하, 10명까지죠. 10명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를 우리 뭐라고 한다? 그냥 승용차라고 하는 거예요. 승용자동차. 그러면 승합은 뭐가 되겠어요? 승합은 11명이죠. 11명. 10명 이상. 11명이죠. 11명 이상이니까 11인부터죠. 11인부터는 뭘로 빠진다? 승합 자동차로 분류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뭘 승용이라는지, 뭘 승합이라고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화물이잖아, 화물. 짐을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탔을 때의 무게보다 짐을 실을 수 있는 무게, 그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무게 가중치라고 봐야 되죠. 무게를 많이 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화물 자동차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당연히 어떻게 한다? 화물을 많이 실어야 화물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논리예요, 그 논리. 그래서 이걸 화물차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특수 자동차가 있어요. 특수 자동차는 말 그대로 다른 차량을 군환한다든지 견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특수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륜 자동차가 있죠. 한 명 또는 두 명이 탈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 우리 뭐라고 한다? 이륜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크게 5개 나눌 수 있죠.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됐습니까? 승용은 몇 명까지? 10인 이하니까 10명까지 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 11명부터는 뭐예요? 그건 승용이 아니라 뭐다? 승합이에요. 승합.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타는 무게보다 사람의 한 명의 정해진 무게가 있으니까 사람이 탈 수 있는 총 무게보다 운전자는 제외해요. 운전자를 제외하고 사람이 총 탈 수 있는 무게보다 짐을 실을 수 있는 무게가 더 클 때 우리 그걸 뭐라고 한다? 화물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특수 자동차 있죠. 특수 견인 군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그리고 2명, 1명 탈 수 있는 거, 이륜 자동차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맞아요. 자, 근데 그 각각에서 우리 이런 거 들었잖아요. 톨게이트 지나갈 때 경차 할인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도 마찬가지 50% 할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크기별로 혹은 소형, 중형, 대형, 경차까지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겠죠. 그거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승용차에서 먼저 좀 보자면요. 크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뭐가 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뒤에 승용차 붙이면 돼요. 경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대형 승용차. 기준이 뭘까요? 나는 기준. 나는 기준 보니까 뭐가 나와 있다? 배기량과 그다음 뭘로? 크기로 나눌 수 있네요. 크기. 배기량을 자동차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좀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자동차에 정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 보는 단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차가 1000cc 미만이다. 과거엔 또 800cc 미만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1000cc 미만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들 이런 것들 전부 생소할 수 있죠. 근데 우리 cc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호프집에서. 500cc 장 크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500cc 장 크기 그런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0cc 장 크기 부피는 아실 거예요. 500cc 장 크기 2개면 얼마다? 1000cc겠죠. 이 1000cc만큼 어떻게 한다? 공기와 연료가 1000cc 장 크기만큼 어떻게 쭉 당겨가지고 압축해가 빵 터뜨려서 태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기와 연료를 태우는 그 부피, 공간이 뭐라고? 1000cc 정도 된다. 근데 1000cc가 되면 돼? 안 돼? 미만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1000cc 아래쪽, 즉 998, 997cc까지가 뭘로? 경형 소형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cc를 쓴다. 그리고 배기량에서는 뭐다? 이하가 아니라 뭘 쓴다? 미만을 쓴다라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배기량을 뭘 쓰죠? 미만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배기량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눌 수 있는 거, 외형의 크기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의 전체 길이가 얼마? 3.6m 이하예요. 자동차의 전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앞에 보셨을 때, 앞에서 보세요.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까지 길이잖아요. 그지? 이 자동차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까지 길이를 우리 뭐 전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장 뭔데? 전체의 길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전체의 길이 전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게 얼마? 3.6m 이하면은 뭘로? 경형 승용차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다음에 1.6m의 너비라고 됐어요. 너비. 너비는 뭐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폭.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폭을 너비라고 또 말하지 않고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전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쉽잖아요. 전체의 길이 전장, 전체의 폭, 전폭. 뒤에 나오잖아요. 전체 높이 뭐겠어요? 전고죠. 그래서 전장, 전폭, 전고가 얼마? 전체의 길이 전장이 얼마? 1.6m 이하일 때. 길이는 전부 다 이하네요. 3.6 전체 3.6m 이하. 길이는 이하라는 용어가 붙었어요. 3.6m 이하. 폭은 얼마인데? 1.6m 이하일 때. 높이는 얼마? 2m 이하일 때. 이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경형 승용 자동차라고 얘기하죠. 자, 경형에서 이제 소형으로 넘어갈 때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소형 넘어갈 때 여기 얼마 줬어요? 1.1m가 더 늘어났죠. 그지? 그리고 그 너비는 얼마가 0.1m가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외우시기 편하게끔 중간에 숫자를 넣어서 기억하시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높이는 똑같죠. 이때가 이제 길이로 봤을 때 이제 소형 승용차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형 승용차 이제 배기량으로 따지면 얼마다? 1600cc 미만이에요. 1600cc가 되면 안 된다는 개념이겠죠. 그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고. 자, 중형 승용차는 뭐다? 1600cc부터 2000cc가 되면 안 돼요. 배기량으로 따지면. 그리고 2000cc가 넘어가 버리면 이건 뭐예요? 배기량 2000cc 넘어가면 대형 승용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좀 많이 부과가 되는 거죠. 배기량별로 달라지니까. 자, 그 다음에 외형의 크기에서 중형은 뭐예요? 각 크기 중에 요거죠. 각 크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것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게 되면 뭘로 빠진다? 중형 승용차로 빠진다고요. 이 전체가 모두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대형 승용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없어요. 법이에요. 이거를 굳이 단시간 내에 다 외우겠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 근래 들어서는 나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뒤에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볍게 넘어가세요. 대신에 이해는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길이가 뭘 얘기하는지, 뭐 전장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밑에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죠. 길이 전장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너비는 뭐라고 한다? 전폭이라고 하는구나. 높이는 뭐라고? 전고라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봤을 때 이거 내 책을 내가 혼자서 보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잖아. 그럼 혼자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용 다음에 뭘 보셔야 된다? 승합을 보셔야 되죠. 승합. 승합을 보시게 되면은 우와 반가운 내용이 있어요. 방금 승용에서 봤던 거 그대로 따라왔어요. 고맙게. 뭐가? 경형은요. 경형 승합 자동차는 승용에서 얘기하는 조건과 똑같습니다. 배기량 얼마? 1000cc 미만. 그 다음 뭐예요? 길이 3.6, 너비 얼마? 1.6, 높이 얼마? 2.0 똑같잖아요. 그리고 얘는 뭐다? 미만이고 이하까지 똑같아지죠. 승용 경영 외우면 어떻게? 승합 경영.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릴게요. 뭐까지? 화물 경영까지도 똑같이 해결이 됩니다. 경영이 다 똑같다는 개념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승합의 다른 점을 보니까 요거도 똑같아요. 승합의 소형의 크기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9m 뭐 내용만 있지만 나머지는 뭐 다 똑같습니다. 거의. 묶어서 외우시기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승합이다 보니까 배기량을 기준으로 소형, 중형, 대형을 나눈 게 아니라 승차 정원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승합 중에서. 그래서 15인까지죠. 15인 이하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걸 뭐라고 한다? 소형 승합 자동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인부터 얼마? 35인 이하로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중형 승합 자동차. 자, 그 다음에 이제 36인 이상이거나 이런 사이즈 만족해야 되죠. 이럴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 대형 승합 자동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승합이니까 승합. 사람 탈 수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화물 자동차인 거죠. 화물 자동차는 경영은 똑같다고 했어요. 경영의 기준은 똑같고요. 초소형은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서 좀 더 추가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소형, 뭐 중형, 대형, 화물 자동차의 기준을 보니까 뭐 어떤 조건으로? 최대 적재량이 뭔데요? 짐을 얼마만큼 많이 실을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죠. 최대 적재량. 그 다음에
사람, 승차 정원에 사람이 다 타고 실을 수 있는 짐을 다 실었을 때 전체 중량, 차량의 중량을 뭐라고 한다? 총 중량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1톤 트럭 많이 들어보셨죠? 봉고, 그다음에 뭐 포터 이런 얘기. 그러면 1톤 트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양이 최대한 실을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이 얼마다? 1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톤까지 되어 있는 1톤 트럭은 뭘로 빠질 수 있다? 소형, 뭘로? 화물 자동차로 빠질 수 있다고. 소모형 화물 자동차. 그리고 걔는 전체 총 중량이죠. 짐 사람 탔을 때, 짐 다 실었을 때 몇 톤? 3.5톤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중형 화물 자동차는 1톤을 초과해서 초과니까 포함하지 않는 위쪽이죠. 1톤까지는 뭘로? 소형 화물 자동차로 빠지고요. 그래서 1톤 초과해서 5톤 미만일 때가 뭐다? 중형 화물 자동차. 그 다음에 5톤부터죠. 넘어가는 거. 이때를 뭐라고 한다? 대형 화물 자동차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차량 총 중량으로 봤을 때는 중형 화물 자동차가 3.5톤 초과해서 10톤 미만일 때, 그 다음에 10톤 이상일 때는 뭐다? 그냥 대형 화물 자동차로 보는구나. 요 라인 그대로 따서 또 어디로 가느냐? 뒤에 나오는 특수 자동차에 똑같이 가지요. 그죠? 똑같이 가니까 앞에 거 연동해서 외우기가 정말 좋아요.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좀 별개로 특수하게 나온 게 뭐다? 이륜 자동차입니다. 이륜 자동차에 보시게 되면은 배기량이 나오죠. 귀엽죠? 앞에 비하니까 50cc예요. 50cc. 무슨 약 먹는 약의 양도 아니고요. 그죠? 50cc 미만일 때를 경형, 100cc 이하일 때를 소형, 초과 이하, 100cc 초과 260cc 이하일 때를 중형, 260cc 넘어가면 뭐야? 대형 이륜 자동차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료를 쓰는 엔진 말고도 이제 전기 모터로도 구동하는 이륜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전원을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할 때는 우리 단위를 뭘로 쓰냐? 킬로와트 출력을 많이 쓰거든요. 킬로와트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하나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형하고 중형 같은 경우는 모두 최대 적재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했다, 그죠?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면서 좀 만만치 않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목차를 보면서 제가 비중, 문제 나오는 분포되는 비중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동차 일반은 10문제 중에 몇 문제 정도? 한 10% 안쪽 범위밖에 안 돼요. 너무 목숨 고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뒤쪽 학습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 있으면 수업할 때 경형, 소형, 중형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왜? 한번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번 들어봤던 내용이라고 내가 이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앞에 거 듣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서 교재에 모르는 내용 없게끔 꼼꼼하게 메모를 해 두시게 되면은 학습을 잘 하시는 거고, 이 복습하시는 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짧게 가져가라고요. 아유, 오리엔테이션 잘 들었어.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고 딱 왔는데 또 친구 연락 오고 얼굴 좀 보자. 그래. 가서 간만에 만나서 회포 좀 풀고 왔어. 갔다 오면 된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때 수업했던 내용 싹 다 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학습하시고 나서는 책을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공부는 제가 시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고, 얼마만큼 내 거를 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된다는 거. 이왕 마음 먹었잖아요. 그지?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